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좌에 잠들어 있는 그 코인, 혹시 리플 아니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모두가 공포에 떨 때가 오히려 가장 큰 기회인지, 그리고 월가의 거물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빠져나온 돈을 리플로만 쏟아붓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요즘 코인 시장 보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너무 비싸고 이더리움은 뭔가 애매하고 그럼 대체 뭘 사야 하나? 고래들은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데 나만 남아서 손해보는 건 아닐까?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깊은 공포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한 달간 큰 손들이 15억 개가 넘는 리플을 팔아치웠다는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도망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흐름 하나가 포착됩니다. 2026년 1월 현재 리플 현물 ETF로만 무려 12억 5천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 펀드에서는 돈이 빠져나갔고 이더리움 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리플로만 돈이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력과 자금력에서 우리보다 몇 수 앞선 저들이 왜 지금 이 시점에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리플을 사모으고 있을까요?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실제로 과거 데이터를 보면 암호화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바닥을 치고 회의감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서 수많은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심리가 가장 위축되었다는 건 이미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락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나면 남은 건 위로 향하는 길뿐입니다. 지금 리플 시장은 힘이 없어서 조용한 게 아니라 다음 도약을 위해 에너지를 모으며 심호흡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잠깐 최근 충격적인 뉴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덴마크가 그린란드 분쟁과 관련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 국가의 자산 내각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글로벌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갈등 하나로 동맹국마저 이 자산을 던져버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까지 국가 간 송금은 은행을 여러 번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생기면 이 통로가 막힙니다. 러시아가 국제금융망에서 퇴출당했고 중국은 달러 거래 제한을 받고 있으며 지금 덴마크가 달러 시스템에서 스스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노리고 있던 정확한 지점입니다. 국채를 판 덴마크의 연기금은 그 막대한 돈을 어디에 둬야 할까요? 은행 예금은 정치적으로 동결될 수 있고 다른 나라 국채는 수익이 낮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가치가 명확해집니다. 특정 국가가 막을 수 없는 중립적인 송금망. 하지만 동시에 75개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시스템.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디지털 화폐는 달러와 똑같은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압박 없이 24시간 언제든 즉시 송금이 가능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그 빈자리를 채우는 건 결국 실제로 작동하는 대안입니다. 지금 당장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이 흐름이 결국 어디로 향하게 될지 우리는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리플이 2025년 12월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은행 설립 승인을 받은 타이밍과 덴마크 국채 매도 선언이 거의 같은 시기라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은 달러 시스템 이탈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통제 가능한 디지털 대안이 필요합니다. 리플은 바로 미국이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중립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기관들이 공포 속에서도 리플로 돈을 쏟아붓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리플 하면 그냥 해외 송금할 때 쓰는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실 겁니다. 빠르고 수수료 싸고 그 정도. 하지만 지금 월가가 주목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회사 카나리아 캐피탈 대표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실제 은행들이 쓰는 결제 네트워크라고 말이죠. 그는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코인이 꼭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실제로 쓰이는 곳이 명확한 자산은 독자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이미 고점을 지나 36%나 떨어졌고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간 20%에서 30%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은 다릅니다. 리플이 최근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룩셈부르크에서도 디지털 화폐 발행 허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유럽 두 나라에서 연속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현재 리플은 전 세계 75개 이상 나라에서 금융사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국 43개 주,
싱가포르, 두바이 같은 주요 금융 중심지 모두 포함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 리플은 누군가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은행들이 실제로 쓰는 금융 시스템이 됐다는 겁니다. 규제가 명확한 프로젝트는 큰 투자자 입장에서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환경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정치적 이유로 돈 보내기가 막히는 상황에서 어느 나라도 막을 수 없는 리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플이 노리는 건 은행이 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은행이 독점해온 특권, 그러니까 달러가 움직이는 통로에 최대한 가까이 붙어서 돈이 흐르는 파이프를 직접 쥐는 겁니다. 2025년 12월 12일 미국 금융당국은 리플의 은행 설립에 대해 예비 승인을 냈습니다. 여기서 퍼즐이 시작됩니다. 리플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60개가 넘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회사가 굳이 미국 연방은행 허가를 받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리플이 만들려는 은행은 우리가 아는 일반 은행처럼 예금받고 대출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거래를 관리하고 담보를 맡아주는 겁니다. 예금과 대출은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큰 기관들끼리 거래할 때 진짜 돈이 도는 곳은 돈을 맡기고 거래를 정리하고 담보를 관리하는 뒷단입니다. 특히 디지털 화폐가 그렇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승부는 광고가 아니라 준비금을 어디에 두고 어떤 규칙으로 관리하고 위기 때 환불이 끊기지 않게 만드는지에서 갈립니다.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서클이라는 회사가 만든 USDC라는 디지털 달러의 준비금 33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묶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발표 하나로 USDC는 1달러를 깨고 0.88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단순히 디지털 화폐도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디지털 화폐는 코인이 아니라 신용상품이라는 거. 그 신용은 준비금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아주 단순한 문제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리플이 미국 연방은행 허가를 노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 접근권입니다. 이건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핵심 거래망에 얼마나 가까이 붙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디지털 화폐 회사는 택시를 타고 다닙니다. 일반 은행이 택시, 미국 중앙은행 거래망이 고속도로입니다. 택시는 편하지만 운전사가 멈추면 끝입니다. 주말엔 운행이 느려지고 규제 문제가 생기면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권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준비금 관리가 더 투명해지고 환불과 정산이 빨라지면서 일반 은행 위험이 줄어듭니다. 디지털 화폐가 코인 거래소에서 쓰는 돈에서 큰 기관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진짜 돈으로 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결국 리플이 노리는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리플이 만든 RLUSD라는 디지털 달러. 이게 지금 시가총액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나온 지 1년 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RLUSD를 테더나 USDC 같은 디지털 달러의 경쟁자라고만 보는데 리플이 설계하는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RLUSD의 진짜 목표는 개인 투자자들의 달러 대체가 아니라 큰 기관들이 담보로 쓰고 거래 정산에 쓰는 바닥재입니다. 리플은 RLUSD 준비금 관리를 BNY 멜론이라는 미국 대형은행에 맡겼고 매달 독립회계 검증을 받습니다. 일반 디지털 화폐가 지갑 속 현금이라면 RLUSD는 거래 정산에 깔리는 증거금에 더 가깝습니다. 큰 기관들 세계에서 돈은 결제보다 담보에 더 크게 돕니다. 담보가 바닥을 잡아줘야 레버리지도 돌아가고 파생상품도 돌아가고 거대한 시장이 안전하게 작동됩니다. 그리고 RLUSD는 실물 자산을 디지털로 바꾸는 것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디지털로 바뀐 펀드나 국채 같은 자산은 결국 디지털 화폐와 거래 시스템 위에서 돌아갈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을 뒷받침하는 게 리플의 전략적 인수입니다. 작년 4월 리플은 히든로드라는 금융중개회사를 12억 5천만 달러에 샀습니다. 히든로드는 1년에 3조 달러 규모를 거래 정리하고 300곳이 넘는 큰 고객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관들 세계에서 이런 중개회사는 거래 시작이 아니라 거래 마무리를 장악합니다. 누가 뭘 샀는지보다 중요한 건 거래가 어떻게 정리되고 어떤 담보로 증거금이 계산되고 위기 때 누가 먼저 잘리는지가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 이면을 잡는 순간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리플이 히든로드를 산 것은 가격이 아니라 표준을 산 겁니다. 8월에는 네일이라는 디지털 화폐 결제 회사를 2억 달러에,
9월에는 G 트레저리라는 기업 재무관리 회사를 10억 달러에 샀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회사도 인수했습니다. 이걸 한 장면으로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야 하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국내 은행, 중간은행, 상대은행을 거치면서 수수료도 쌓이고 시간도 쌓이는 구조였습니다. 리플이 그리는 그림에서는 기업 재무관리 시스템에서 돈이 관리되고 필요한 순간 리플 달러, RLUSD로 바꿔서 결제망으로 바로 이동하고 큰 거래는 중개회사에서 담보로 관리되고 자산은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이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어지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여러 번 거치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대신 하나의 시스템을 쓰는 느낌이 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리플의 야망이 드러납니다. 리플은 송금 회사가 아니라 금융 운영 체제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운영 체제가 되면 누가 위에서 어떤 앱을 쓰든 결국 사용료는 운영체제가 가져갑니다. JP모건 같은 대형은행의 수익 구조를 쪼개면 결제, 보관, 담보, 재무관리, 결국 네 덩어리가 남습니다. 리플은 그 네 덩어리를 블록체인 위에서 다시 만드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답답한 흐름에서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통계에서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흐름을 보면 3달 이상 크게 떨어진 해에는 예외 없이 그 다음 달에 20% 이상 크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도 10월부터 12월까지 크게 떨어졌습니다. 2026년 1월, 지금까지는 4% 정도만 올랐습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남은 1월 동안 이보다 훨씬 크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유명 분석가의 분석에 따르면 지금 리플이 있는 차트 위치가 과거 비트코인이 2달러였을 때 56,000%나 오르기 직전 모습과 똑같다고 합니다. 지금의 리플이 바로 그 전설이 시작되기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리플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 사이에 55,000%나 오른 적이 있습니다. 리플의 지금 가격 구조가 수년간 힘을 모으고 폭발적으로 오르기 위한 마지막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큰 손들이 팔고 거래량이 마른 이 상황조차도 과거 비트코인이 폭등하기 직전 개인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만들었던 폭풍 전야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카나리아 캐피탈 대표는 리플에 대해 보수적으로는 8달러, 중간으로는 20달러, 낙관적으로는 33달러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금 가격의 몇 배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소에 보관된 리플 물량이 2년 만에 가장 적습니다. 투자자들이 팔지 않고 장기 보유로 돌아섰다는 뜻입니다. 현재 업비트의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을 잃고 방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사고 싶지도 그렇다고 팔고 싶지도 않은 공백 구간에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사람들이 다 떠나서 리플은 끝났다고 걱정하시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시장 전체가 한 발 물러나서 숨을 죽이고 있는 공백 구간에 가깝습니다. 파도가 치기 직전 바닷물이 저 멀리까지 빠져나가며 해변이 조용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건 에너지가 상당 부분 빠졌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강한 매수도 없지만 동시에 이미 팔 사람들은 다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 1년을 보면 업비트 거래량이 바닥일 때마다 암호화폐 전체가 반등했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기준 리플 펀딩비를 보면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펀딩비가 마이너스라는 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베팅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시장 트레이더들이 한 목소리로 리플은 더 떨어질 거라고 외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시장은 항상 대중의 예상과 반대로 움직일 때 가장 큰 수익을 줍니다. 이렇게 하락 베팅이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을 때 작은 호재나 매수만 들어와도 숏스퀴즈가 터집니다. 하락 베팅을 했던 사람들이 손실을 막기 위해 강제로 사들여야 하고 이 연쇄 반응은 가격을 수직으로 올리는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지금의 마이너스 펀딩비는 역설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화약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답답한 구간은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큰 기관들이 깔아놓은 이 명확한 길 위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들이 확신 없이 흔들릴 때 데이터와 흐름을 읽는 눈을 가진 사람만이 기회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리플은 코인 회사의 틀을 벗는 날, 암호화폐 산업의 경계를 다시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를 다시 그리는 힘은 리플의 단기 차트나 가격 움직임이 아니라 달러가 흐르는 파이프를 누가 쥐느냐에서 나올 겁니다. 시장이 시끄러울수록 이런 조용한 변화가 더 크게 돌아옵니다. 다음 10년의 승자는 차트가 아니라 시스템에서 결정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은 언제나 규제와 담보의 언어로 완성될 겁니다. 지금 공포 탐욕 지수가 깊은 공포를 가리키고 있지만 바로 이럴 때 역사는 반복적으로 반등의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는 도망치지만 누군가는 그 속에서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봅니다. 지금 리플을 둘러싼 조용하고 차가운 분위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대한 도약을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입니다. 비유하자면 화열 시위를 최대한 당기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화열 시위가 뒤로 당겨질 때 화살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손을 놓는 순간 그 화살은 누구보다 빠르게 앞을 향해 날아갑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흐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이 이런 깊이 있는 경제 이야기를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거대한 돈의 이동을 보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그저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